2012년 4월 1일 일요일 밤 10시 50분 경기지방경찰청 112 센터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12 센터는 이 시간대에도 쉴 틈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취자 신고, 가정폭력, 소음 민원. 밤이 깊어질수록 전화는 더 자주 울렸죠. 접수 경찰관은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원시 8달구 지동 방면 휴대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죠. 숨이 끊어질 듯 가쁜 호흡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들. 지금 모르는 남자에게 끌려와 있다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자신이 있는 곳은 지동초등학교를 지나 목골 놀이터로 가는 길쯤, 어떤 집 아니라고. 7분 36초. 이 전화가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화기 너머에서는 여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 테이프를 잡아당기는 소리,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그녀의 목소리.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말이었고, 다음에는 잘못했다는 말이었고, 마지막에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긴급 공청 시스템을 통해 그녀의 비명은 수원 시내 경찰관들의 무전기로 동시에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순찰차 안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명이 수십 개의 무전기를 통해 동시에 울려 퍼진 겁니다. 신고 4분 후 순찰차 5대와 형사기동대가 출동했습니다. 16명의 경찰관이 지동 일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일에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수면을 방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불이 꺼진 집에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순찰차들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500m 반경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 입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빛은 골목 안쪽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그 안쪽 어느 집에서는 28살 여성이 청테이프에 묶인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하던 도로에서 50-60m 떨어진 곳이었죠. 새벽 3시, 피해자의 언니가 형사기동대 승합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본 건 졸고 있는 형사 2명의 뒷모습이었습니다. 13시간 뒤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범인의 집은 그 승합차에서 20발자국 거리에 있었습니다. 20발자국, 15초면 닿는 거리를 16명이 13시간 동안 찾지 못한 겁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15초에 불과했다고, 구체적 장소 언급은 없었다고, 13시간 만에 범인을 잡았으니 신속한 대응이었다고. 15초, 7분 36초가 어떻게 15초가 되었는지 이 기록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2개의 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남자가 저지른 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를 구해야 했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기록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주 일요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가던 한 여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계바늘을 몇 주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윤서영 씨는 수원시 8달구의 한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8살, 언니 윤서진 씨와 함께 수원에 살고 있었죠. 평일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했고, 일요일에는 야간 근무조에 배정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서영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일도 거의 없었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서영 씨의 하루였습니다. 일요일 야근이 끝나면 서영 씨의 퇴근길은 늘 같은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밤 10시쯤 공장을 나섭니다. 정문에서 왼쪽으로 꺾어 큰 길을 따라 걷습니다. 지동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목골 놀이터 방향으로 접어듭니다. 좁은 골목을 2-3분 걸으면 집이었습니다. 도보로 15분 남짓한 거리. 언니 서진 씨는 동생의 이 루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이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퇴근했느냐고, 밥은 먹었느냐고. 서영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중이라고, 곧 도착한다고.
그 전화가 오지 않는 밤은 없었습니다. 서진 씨에게 그 전화는 동생이 무사하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 골목길은 밤이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가로등 사이의 간격이 넓었고 골목 안쪽은 거의 암흑이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 사이로 좁은 계단과 막다른 길이 이어졌고 한쪽에서는 음식 냄새가, 다른 쪽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섞여 올라왔죠. 이 동네는 수원 도심 한복판이면서도 재개발에서 밀려나 천천히 낡아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쌓인 쓰레기 봉투가 며칠째 치워지지 않고 있었고 빈집의 창문은 신문지로 막혀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같은 시간, 같은 길. 그 반복이 누군가에게는 패턴으로 익히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의 언니 서진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욕을 할 줄도 모르는 아이였다고. 범인이 매주 일요일 밤 같은 시간에 집 앞을 지나가는 동생을 지켜봤을 거라고. 서영 씨에게는 다음 달 계획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계약이 연장되면 저축을 좀 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사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사건 이전의 세계였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같은 길, 같은 시간, 그리고 그 루틴 안에 숨어 있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시선 하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웨이, 41세, 중국, 조선족 출신. 2007년에 한국에 들어와 경남 거제에서 노동일을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체류 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장의인은 주변과 거의 교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도 드물었고 좁은 원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밤이 잦았습니다. 동네 주민들 중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그 골목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죠. 그의 원룸은 목골 놀이터에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 있었습니다. 지동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 블록이었죠. 서영 씨가 매주 일요일 밤 퇴근길에 지나가는 그 길목, 장의의 집 앞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CCTV 영상에는 이런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4월 1일 밤 10시 32분. 장의가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서 있습니다. 골목 끝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서영 씨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나는 순간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의는 나중에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길을 걷다 어깨가 부딪혔고 그녀가 욕을 해서 화가 났다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하지만 CCTV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우연히 어깨가 부딪힌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뒤에서 밀쳤고 팔을 잡았고 자신의 집까지 질질 끌고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주변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명을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CCTV만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CCTV 영상은 경찰이 사건 초기에 확보하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확인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10시 32분에 납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8분 뒤인 10시 50분. 서영 씨는 장의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화를 건 겁니다. 그녀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문제는 전화를 받은 쪽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덮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회의의 원룸은 지상 1층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창문은 작고 높은 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벽지에 스며든 냄새. 좁은 바닥에는 이불과 옷가지가 뒤섞여 있었고 형광등은 지직거리며 모란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소주병 몇 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싱크대에는 며칠째 씻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방 안에는 땀과 음식과 담배가 뒤섞인 축축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서영 씨는 이 방 안에서 청테이프로 입과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장의인은 그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서영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장의가 잠시 화장실로 들어간 순간이 왔습니다. 서영 씨는 묶인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눌러 112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화장실 너머로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기 전에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집 안에 있다는 것, 지동 초등학교를 지나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이라는 것,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 접수 경찰관이 되물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서영 씨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접수 경찰관이 또 물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모르느냐고. 그녀의 목숨이 걸린 전화에서 접수 경찰관은 번지수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정확한 번지수를 알 리 없었습니다. 납치되어 끌려온 남의 집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지동 초등학교, 목골 놀이터, 집 안.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의가 돌아온 겁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서영 씨를 발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을 걷어차는 소리, 테이프를 찢는 소리, 잘못했다는 말, 살려달라는 말, 비명, 그리고 정적. 접수 경찰관은 그 소리를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수 처리표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발생 장소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목골놀이터 가기 전, 집 안이라는 정보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지동 초등학교 근처라는 지령만 받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를 수색했습니다. 집 안을 찾아야 한다는 건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경찰관들이 지동 일대에 도착한 건 10시 54분이었습니다. 신고 접수로부터 4분 만이었으니 출동 자체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찰차 5대가 지동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경사기동대 승합차 1대가 합류했습니다. 16명의 경찰관이 어두운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색한 곳은 서영 씨가 알려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서영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지국 반경 500m. 서영 씨가 또렷하게 말한 지동 초등학교 목골놀이터라는 단서는 지령 과정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넓은 도로를 중심으로 순찰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집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주택가에서 주민들을 깨울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찰에게는 휴대전화 자동 위치 추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위치를 추적하려면 신고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상태에서는 위치 확인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인권 침해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시위나 파업 참가자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영 씨는 위치를 직접 말했습니다. 지동 초등학교, 목골 놀이터, 집 안. 이 3가지 정보만으로도 수색 범위는 크게 좁혀질 수 있었습니다. 지동 초등학교에서 목골 놀이터까지는 불과 200-300m 구간이었거든요. 그 200-300m 안의 집들을 하나씩 확인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500m 반경의 길거리를 돌았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형사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간부급 수사관들은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3시, 서영 씨의 언니 서진 씨가 형사기동대 승합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밤새 형사들과 함께 동네를 돌며 동생을 찾았던 겁니다. 차 안에서 서진 씨가 본 건 졸고 있는 형사 2명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원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조남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시간이면 빨리 잡은 겁니다. 기록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건의 두 번째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월 2일 오전 11시 50분 장외이의 원룸에서 서영 씨가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장외이는 새벽 5시경 둔기로 그녀를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영 씨가 112에 전화를 건 시각이 10시 50분이었으니 그녀는 전화 이후로도 최소 6시간 이상 살아 있었던 겁니다. 6시간. 그 시간 동안 경찰은 500m 밖을 돌고 있었습니다. 장외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사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는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언론이 신고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15초였다고, 구체적인 위치 언급은 없었다고, 형사 35명을 전원 출동시켜 밤새 탐문 수사를 벌였다고. 4월 5일 여론의 압박에 경찰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의 통화 시간은 1분 20초였습니다. 15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안에는 지동초등학교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이라는 구체적인 위치가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 장소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1분 20초의 녹취록은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통화 시간은 7분 36초였습니다. 나머지 6분이 넘는 녹취에는 서영 씨의 비명과 장외이의 폭행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공개된 녹취록조차 원본이 아니라 재현 버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5초가 1분 20초가 되고 1분 20초가 7분 36초가 됐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경찰의 거짓말이 한 겹씩 벗겨졌습니다. 밤새 탐문 수사를 벌였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취재팀이 현장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밤새 불을 켜놓았던 집에도 경찰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형사 35명이 전원 출동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는 아침이 되어서야 현장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서영 씨를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하지 못한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장외인은 체포 후 진술을 바꿔가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고 상대가 욕을 해서 화가 나서 끌고 갔다고, 우발적이었다고. 하지만 CCTV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 모퉁이를 도는 여성에게 달려드는 장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영상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서영 씨의 언니 서진 씨의 증언이 이것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생은 매주 일요일 밤 같은 시간에 그 길을 걸었다고. 장외이가 그 패턴을 지켜보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동생이 할 수 없는 말을 자신이 대신 해야 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했습니다. 2012년 6월 수원지방법원.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외인은 항소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사회의 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감형의 이유였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겁니다. 유족에게는 다른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의 직무 위반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영 씨의 신고 내용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다면 그녀를 살아있는 상태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경찰관들의 직무 위반과 서영 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스무 발자국. 형사들이 졸고 있던 승합차에서 장외이의 집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걷는데 필요한 시간은 15초. 7분
초의 통화 시간 동안 그 15초를 아무도 걷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도 사퇴했습니다. 112센터 직원과 일선 경찰관 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2012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112 긴급신고 시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권한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영 씨의 전화 한 통이 법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그 법은 서영 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닫힙니다. 사건 이후 지동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방향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쪽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이 늘었고 골목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사건의 원인이었던 슬럼화가 사건 이후 더 심해진 겁니다. 서영 씨가 매주 걸었던 그 길에는 이제 걷는 사람이 더 줄었습니다. 2015년 경찰청은 이 동네에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CCTV를 늘리고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낡은 목욕탕을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바꿨습니다. 가로등도 밝아졌고 쓰레기 수거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가 걸었던 그 길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벽화가 그려져 있어도 밤이 되면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취재팀은 이듬해 한국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불행이 자신에게는 상으로 돌아온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서진 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끔찍하게 사람이 죽어야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형벌이 내려지는 건지 알고 싶다고. 서영 씨는 그날 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납치된 상태에서 틈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7분 36초 동안 수화기 너머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발자국 거리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12. 이 세 자리 숫자는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사라졌을 때 누르는 번호입니다. 서영 씨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기록은 닫혔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 15초를 걸었다면, 만약 집 안이라는 세 글자가 지령에 포함됐다면, 만약 사이렌을 울렸다면, 만약 불이 꺼진 집의 문을 두드렸다면, 사건 일지.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